부평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 독도는 일본 땅 등 친일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생들은 공무원직을 박탈해달라며 국민청원도 올렸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를 둘러싸고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굴포천 악취와 환경보호종 서식 등 환경 관련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북과 맞닿은 김포에서는 평화를 기원하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안정된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웹툰 작가가 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교사가 수업 중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발언을 했다면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부평의 한 중학교 교사가 친일 발언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해당 학교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보고 해당 교사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친일 교사의 공무원직을 박탈해 주세요. 글쓴이는 자신의 학교 과학교사가 수업 중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전기를 우리나라에 넣어주었는데도 배은망덕하게 한국이 해방했다고도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글쓴이는 글 말미에 친일파의 후손 같은 이 선생님을 연금 못하게 해달라며 청원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논란의 학교는 부평의 모 중학교.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 측은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를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일본의 근대 과학 지식이 도입되는 과정을 설명하다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학교 측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교 교감은 다소 오해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논란의 교사는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난 주말 접경 지역 곳곳에서는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한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과 마주보고 있는 김포 철책에서도 거대한 인간띠가 만들어졌는데요. 김포의 염원들이 모였던 철책길에 이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꽃이 핀 시골길에 길다란 행렬이 이어집니다.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김포 민통선 안쪽에서 시작해 철책선까지 걷는 2.6km 코스. 저마다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아이도 어른도 북쪽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애들도 통일, 요즘은 그 말이 많으니까 통일에 대해서도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30분쯤 걸어가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철책. 한강하구 너머로 보이는 북쪽의 모습에 아이들은 탄성을 지릅니다. 대박 났어! 여기가 부산 마을이야, 이제. 와. 같은 날 김포의 또 다른 철책길에서는 학생 1000여 명이 손을 마주잡았습니다. 인천 강화도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인간띠를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꿈나무들은 작은 종이에 평화 통일을 소망하는 메시지를 적으며 저마다 새로운 미래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남북 통일이 되면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웃을 수 있고 서로가 이제는 이렇게 서로가 뭔가 무서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것으로 참 평화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 만에 철책길에 다시 찾아온 봄. 철책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노래는 철책 너머로 흐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지역에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입장, 이정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기자, 이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 지역에 민원들이 많은데 그중에 환경 관련 민원이 많다고요? 네, 지난 12일부터 국토부는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평가서에 따르면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대상지에 금개구리를 비롯해서 조류인 흰꼬리수리, 큰 기러기 등 다종의 멸종 위기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특히 금개구리의 경우에는 계양 테크노밸리 지역 전역에 걸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종 가운데 또 하나인데요. 정부는 이처럼 멸종 위기종 피해가 불가피하게 된 데 따른 대안으로 대체 서식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인천 지역 내에 이미 멸종 위기종을 위한 대체 서식지가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관리가 전혀 안 된 채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인천 녹색연합 측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양서류 대체 서식지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저 개발을 위한 면피용인 거지 정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금개구리의 경우에는 지난해 서운산단 일대에서도 발견이 됐었는데요.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지 전역에 퍼져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멸종 위기종 생물뿐만이 아니라고 하던데 또 뭐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악취 몸살을 앓는 이 굴포천이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 지역에까지 포함이 되면서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굴포천 악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예. 특히 이런 문제는 비가 내리고 난 후에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데요. 오수가 빗물과 섞여서 굴포천으로 유입이 되고 하천 바닥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부평 이 계양 지역의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굴포천 하류부인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권 지역에서도 이 악취가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요. 지역 주민들은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개발 전에 먼저 악취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악취 해결하고 해야지 이걸. 거의 뭐 시궁창 냄새지. 시궁창 냄새. 왜냐면 뻘이 썩기 때문에 밑에가 너무 퇴적돼 가지고. 어떨 때는 저 공장 폐수 같은 냄새도 날 때도 있고 비 오기 전에가 이제 좀 나죠. 지금 그 하류 부분은 거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도 수질이나 악취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개선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런 민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요. 굴포천이랑 경인아라뱃길이 규련보로 막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없애야 된다. 제거를 하고 굴포천의 물들이 경인아라뱃길이나 이제 한강이나 이런 걸로 좀 바다 쪽으로 자유롭게 좀 오갈 수 있으면 수질이 좀 더 개선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굴포천은 지난 2016년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부가 좀 노력을 한다면 이게 수질 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예. 굴포천이 3개 시도 또 5개 자치구를 경유하는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3년째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은 반성을 해야 하는 점입니다. 네. 이번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을 기회로 삼아서 굴포천 통합 관리에 나서야 할 때로 보입니다. 예, 이처럼 이 환경 관련 민원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5일에 열릴 예정이었죠. 계양 테크노밸리 주민 설명회가 취소됐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바로 택지지구 지정 전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다음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앞에서 말한 멸종 위기종 환경적인 요인도 반대 이유로 꼽히고 있고 또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김포공항 소음 문제, 또 하나는 계양 테크노밸리 지역 주민들이 토지 보상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계양 지역 신도시 사업 대상지 일대 땅값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이게 위탁 농가나 토지 보상금으로 이 제3의 장소에 가서 삶의 터전을 꾸리려는 이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LH공사가 지금 그 각 동마다 한 권씩 갖다 놓은 한 700페이지짜리 그 전략 환경 평가서라는 게 주민들이 지금 농번기에 누가 가서 그걸 보고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거를 강하게 어필하고.
근데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센데요. 이미 계양 테크노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나 또 난개발, 소음 피해 이런 문제들이 얽혀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만 현재 5개에 이릅니다. 예. 다음 달 9일 이 비대위 위원단과 국토부 추진단의 간담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정부의 신도시 개발 사업에 민원이 잇따르는 만큼 앞으로 얼마나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지속적인 취재 기대하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 노동직을 넘어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일자리와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매 기자입니다. 장애인 만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혜경 작가. 지난 1974년 만화 잡지의 현아의 외출로 데뷔한 이 씨는 45년째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베테랑 만화가입니다. 최근 커피 로맨스라는 신간을 발표하는 등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웹툰의 경우 많은 움직임 없이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장애인들이 도전해 볼 만한 분야라고 말합니다. 이 만화라는 장르가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할 거리가 많다라는 거. 뭐 글만 잘 써도 만화 스토리를 작가로 나설 수도 있고, 또 배경만 잘 해도 배경만 해서 이게 외주를 받아서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다 보면 자기 작품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길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애인, 그렇게 말하자면 머리만 괜찮으면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만화가로 활동하는 게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주변의 시선과 편견은 물론 경험이 부족해서 겪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장애인들은 경험치가 좀 부족해요. 마음에 막 갑갑함이 많은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을 실제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또 뭐 산동네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산동네 가서 막 사진을 구석구석에 스케치도 해오고 찍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스크립 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는 거, 이런 것들. 이 같은 고충으로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여전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조사 자료를 보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취업률은 34.5%로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형태도 일용직이나 임시근로자가 절반에 가까워 일하고 있어도 단순 노동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에는 정보기술이나 서비스업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직종이 제한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 작가와 같이 창작 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소수에 불과해 여러 각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 이런 가운데 청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웹툰 작가를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복지관 등 전국의 5개 기관의 교육시설을 만들고 창작 활동은 물론 세무와 저작권 보호 등 운영 실무도 가르칠 예정입니다. 지체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이나 눈이나 시력이 다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부천에도 나빌레라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분이 이제 작품 하셨듯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직업을 공부해 볼 수 있는,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웹툰 작가가 장애인들을 위한 희망의 직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창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올해 만 24살이 된 대학생 배재호 씨는 분기별로 25만 원씩 받아 경제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주는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스스로 돈을 버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걸로도 체력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조금 벌이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라면 소득 상관없이 50만 원의 산후 조리비를 받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쓰거나 산모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필요한 물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신입생에게 30만 원의 교복을 지원하는 무상교복과 만 18세의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분을 지급하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이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기본소득 등 민선실기 경기도는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이고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는 기본소득.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은 주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게 특징입니다. 골목상권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한 것입니다. 복지경제 선순환 모델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는 기본소득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란 난제 해결에 도전합니다. 신자유주의와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불안과 양극화가 일상이 된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은 불안정한 삶의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복지 방식 가지고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뭔가 좀 더 효율적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뭐겠느냐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 아니겠느냐. 이제 막 첫발을 뗀 경기도 기본소득이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자 정책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 재정 절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준공영제 예산 551억 원 절감과 버스 승객 15% 증가를 이룰 통합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2020년까지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시내버스 한정 면허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 버스 공영차고지와 정류소 관리를 민간에 위탁해 재정 절감을 이룬다는 방침인데요. 박 시장은 민선 7기 초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해왔다며 버스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계획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형 간염 환자가 전국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8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A형 간염 확진자가 모두 3,5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확진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060명, 서울이 570명으로 두 지역의 감염자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며 특히 환자 10명 중 7명은 30에서 4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형 간염은 고열과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데요. 보건당국은 물을 끓여 마시고 음식도 익혀 먹는 것이 A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하고 올바른 손 씻기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지금이라도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병대 장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해병대 제2사단 항공대 소속 최동호 소령은 지난 28일 오후 1시쯤 김포시 운양동 태장로에서 트럭과 충돌해 반파된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를 밖으로 대피시킨 후 차량 주변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사고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운전자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부평 특고합선 매설을 두고 주민과 한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접점을 찾기 위해 2월까지 구성하기로 한 갈등 조정 민관협의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특고합선 매설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16세 여학생이 임파선 암 판정을 받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삼산동 주민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협의체 구성마저 난항을 겪고 있는 부평 특고합선 매설 논란 짚어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이은옥 삼산동 특고합 주민대책위 위원장과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먼저 지난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은옥 위원장께서 한번 좀 말씀을 좀 여쭙고 싶어요. 16세 여학생이 악성 림프종에 걸렸죠? 네. 어떤 내용인가요? 한전이 깔은 특고합선 그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한 10년 동안 거주했던 그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진학을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 진학하지 못하고 악성 림프종이라는 그 암이 발병을 해서 네. 학업을 중단한 채 어쨌든 지금 치료에 전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학생은 특고합선이 지나가고 있는 영성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네. 또 207동 앞에는 그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 안에서도 되게 저희가 측정했을 때 한 20mm 가우스 이상 네. 전자파가 나오고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계속 일상에서 실은 전자파에 계속 노출이 되었던 학생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앞서 말씀 주셨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현재 지금 깔려 있는 특고합과 암 발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어떤 의심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를 전자파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뭐 의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학생의 발병 소식을 듣고 부모로부터 그 진단서를 받아서 그 제가 의학 역학 전문 교수님에게 저희가 이거 자문을 한번 받아봤더니 네. 답변이 오기를 악성 림프종은 전자파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학계에 보고된 사실이고 또 역학 그 논문에서도 많이 나온다. 그 개별 그 연구의 그런 불확실성을 제고한 네. 메타 분석 연구 결과에도 전자파가 악성 림프종에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저에게 답변을 주셨어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자파 때문에 암에 걸렸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러나 전자파가 그 암의 발병 원인에 영향을 미쳤다.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검증은 누구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전자파가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의심이 가는 지점이 있다. 하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확정을 줄 수 없다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자칫 불이한 인과관계 설정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여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떠실까요? 저희가 그 특고합 대책위가 1년 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인천시와 부평구를 찾아다니며 네. 싸우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시와 부평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지금 시간만 허비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분통이 터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다시 인천시청 앞에 와서 제발 이 문제에 좀 해결을 해달라. 저희들이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다시 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게 이제 주민들의 이야기, 주장인데요. 한전은 어찌 보면 이제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규철 위원장께서 인천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먼저는 이제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은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LH와 이제 공영개발단을 인천시가 만들어서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도시개발과 인천시의 도시계획 허가 어떤 건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뭐 10년 이상 된 일이어서 박남춘 시장이 그런 어떤 책임성은 없다고 할지라도 직접적인 책임성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행정의 연속성상으로 봤을 때 인천시의 책임이 일정 부분 네, 있다. 시장으로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먼저 우리 그 고통받는 시민들에 대한 위로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제 대책에서 뭐 협의체와 상관없이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님께서 빨리 만나서 일단 이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나라의 어떤 공적인 그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행정 행위로 인해서 그 불의의 피해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에게 위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민들 심만으로 이런 어떤 그 원인들을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부분이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와 또 싸워야 되는 문제, 네. 또 거대 공기업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민간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네네. 주민들의 피해가 빨리 그 보상받거나 아니면 또 그 해당 위험시설이 그 다른 데로 이전되거나 네. 이런 방안들을 인천시에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허합선 매설 논란으로 이제 부평과 인근 부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갈등을 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3개월째
구성은 못하고 지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요. 먼저 이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할지부터 설명을 좀 주시죠. 네. 사실 이제 민간협의체는 엄밀하게 말해서 그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원 조직. 네네. 네. 그 뭐 우리 부평에 계신 주민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천에 삼산동 복합 쇼핑몰이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있었을 때 부평구에 민간협의체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인천시에 민간협의체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다 그 상인과 시민단체 그 다음에 정치권 그리고 그 구청하고 시청 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문제점들을 그 파악해내고 또 해결책들을 신세계 쪽에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간협의체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네. 법적, 행정적 다양한 그 지원을 위한 조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주체들 간에 우리 또 주민들 또 한치건 한치거라고 바로 앞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 그 옆에 주민들 그다음에 부평구 전체 주민들 나가서 인천 시민들끼리 그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들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민간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통일을 시켜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에 대한 목소리로 한전에 대해서 일관되게 그 해결 방안들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 그 주체들의 내부 주체들의 그 의견을 모으는 그런 역할, 저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협의체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참여 주체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서 입장차가 갈리는 건가요? 제일 우선적인 게 이제 한전의 참여죠. 한전의 참여. 네네. 네. 이제 쉽게 말해서 저는 이제 노사 협상이라고 예를 들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일단 그 임금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측이 있고 사측이 있습니다. 이 양측이 모여가지고 몇 차례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노사 협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건 이제 각각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풀 문제이지 그 사측이 갑자기 그 노동자들에서 그 임금 협상안을 만드는 자리에 사측이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한전의 참여 여부 문제는 애초부터 그 다른 주체의 문제인데 이게 자꾸 이제 헷갈리는 이유는 협의체의 역할, 그렇죠. 역할. 네, 네. 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어떤 오해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닌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체는 명확하게 그 우리 그 주민들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천시 안에 있는 각 주체들의 의견을 통일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한다. 협의체는. 그런데 이게 마치 협상 조직으로 그 이해를 잘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민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어떤 주체를 참여시킬 것이냐를 두고 지금 갈등이 깊은데요. 주민 측은 처음에는 정치권 또 배제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은옥 위원장께서 이 내용도 한번 설명을 좀 주시죠. 정치권 참여를 받아들이시게 된 결정을 내리게 된 어떤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불신이 가장 컸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특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실은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이 정치권이고 네. 알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외면을 했습니다. 오히려 작년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당선이 됐던 그분들이 쏟아냈던 온갖 음해의 말들 주민들을 오히려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이야기들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별 문제도 아닌데 대책위가 나서서 더 확산시키고 있고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말들 서슴없이 그렇게 내뱉었던 당사자들이 네. 그럼 이제 와서 그러면 주민협의체에 들어오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통사정할 때는 못한다, 죄송하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외면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는 안 되고 그럼 지금은 되는 건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선거철만 되면 이름 석자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된 정치인들 저희들은 필요 없습니다. 주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이게 어떤 그 주민들도 따르는 거지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감 있고 진실된 모습으로 다시 주민 앞에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정치권의 배제를 말씀하시다가 정치권의 참여를 받아들이신 이유는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까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의는 하지만 네. 그동안에 보여줬던 그런 태도들은 주민 불신만 계속 키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쨌든 저희들의 주민들이 피해 사항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협의체 구성에 대해 시와 구, 즉 관의 입장도 궁금한데 신규철 위원장께서는 이제 일선에서 이 부분을 접하시잖아요. 어떤가요, 입장? 네, 일단 민간협의체 얘기하기 전에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얘기를 좀 보완하고 싶은데 네네.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 네네. 그러냐면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전자파 피해에 대한 일상 상황에서 작업자에 대한 전자파 피해 기준은 있으나 네네. 일상생활에서의 전자파 피해 기준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상에 선로가 우리 고압선 지나가는 거 보시죠. 산 네네. 등성이에 이럴 때 사전 뭐 주민공청회 의무사항 이런 건 있는데 지중으로 들어갈 때는 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미비한 법적인 문제들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 네, 물론 이제 뭐 소 잃고 외양간 지키냐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이라도 그걸 빨리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치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선거철 앞서고 이거 포퓰리즘에서 갈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은 정말로 법 제도적인 부분을 이제 정비하는 거라 생각되고요. 네. 그래서 정치권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시와 구의 이제 차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네. 지금 사실 그 지하에 이제 매설할 때 그 통과할 때는 시에 공사를 할 때 네. 구에 그 허가가 있고 네. 도시 계획은 시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천시가 행정소송을 거는 이유는 부천시는 새로 공사하는 구간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지하 관로 말고 네네. 이 허가를 안 내주겠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행정소송이 붙은 건데, 네네. 그래서 이제 시는 뭐 구가 가장 이제 일선 구니까 그 구가 책임져야 된다. 민간 협의체를 이런 입장이 있고 초기에는 이제 우리 그 대책에서는 시가 그래도 제일 큰 인천의 대표 행정 조직이고 중앙정부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민간 협의체를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주도적으로, 네. 네, 대표가 누가 되냐면 한쪽은 부구청장이 구가 주도하면 부구청장이 되고 시가 주도하게 되면 부시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초반에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이제 대책에도 한 발 양보해서 아무튼 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네. 이제 민간 협의체의 이제 위원장을 부평구가 네. 맡게 된 거고요. 한전에 대한 입장은 뭐 구청이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시는 뭐 저희 대책위에서 말한 대로 입장을 받아들였고. 네, 입장을 받아들였고 구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협상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네. 편리성 측면에서 한전이 좀 들어가는 게 더 편리하지 않겠냐 얘기가 그런 입장인데 아무튼 5월 1일 날 만나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는 5월 1일 시와 구가 함께 이제 그 사전 대책 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 협의체 참여 주체에 대한 이제 논의도 오갈 텐데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이제 민간 협의체 구성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보는지 앞서 말씀을 계속 주시긴 했는데 간략하게 한번 이은호 위원장님부터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네. 한전과의 그런 중재자 역할을 바라는 그런 인천시와 부평구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걸 해결할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갖고 여기에 임해달라는 것인 거고 과거 부평 미군기지 반환 대책위를 꾸렸을 당시에 그런 국방부가 그런 거기 협의체에 들어왔냐. 네. 그렇지 않지 않았냐. 이 문제는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인천시나 부평구는 주민의 입장에서 한전과 싸울 어떤 대상이 되어야 된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인 거고 방향도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철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튼 인천시와 말씀드린데 인천시와 부평구가 우리 피해 주민과 함께 하나의 당사자로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뭐 갈등을 중재하는 어떤 중재자로서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로서 또 그 주민들을 품고 있는 행정의 책임으로서 당사자로서 같이 서기를 저희가 촉구했기 때문에 네. 명백히 이제 그 협의체는 하나의 그 이런 그 당사자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 당사자들의 한전과
협의하는 거다. 그 협의 방법은 이제 우리가 협의체가 논할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네. 협의체가. 네. 알겠습니다. 민간 협의체가 구성이 되더라도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협의체 구성 시 신규철 위원장께서는 어떤 사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보세요? 사실 이게 촉발된 거는 우습게도 기존에 그 15만 4천 볼트가 10몇 년 동안 지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네. 34만 5천 볼트를 새로 추가 설치한다 하니까 그때서 아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는 거, 거기 15만 4천 볼트가 한 가닥에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무려 7회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구로라든가 광명이나 서울 그쪽을 위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이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되돌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 피해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 건설될 34만 5천 볼트에 대한 추가 피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기존에 15만 4천 볼트 7회선이 지나가는 이 피해, 아까 우리 안타까운 그 학생의 사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완전 공황 상태예요. 내가 언제 그런 우리 아이가 사실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1층에는. 아시죠? 층간소음 때문에 열심히 그냥 뛰어놀으라고 1층을 선호해서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부모들은 완전히 지금 공황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가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는. 그럼 여기에 대한 하루속히 기존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새롭게 올 것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법들을 저는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삼산동 특고와 민간 공동조사단이 전자파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내에서 최대 15.7mgauss가 조사가 됐는데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전자파 기준치인 833mgauss에 못 미치는 수치라며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기준치를 어떻게 두느냐의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주민들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한전이 제시한 기준에서는 실내 700mgauss도 안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시한 기준치에 못 미치니까요. 현재 우리나라에 제정되어 있는 833mgauss는 단기간 근로자들이 그것도 하루 최대 4시간 이상 거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집안에서 그 겨울에는 15.7mgauss, 한여름에는 40mgauss 이상 계속 24시간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곳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지 저는 인천시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대책위에 계속 속속 전화를 주시는 주민들 가운데는 그 가장 심각한 그 거주동에 2층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가 얼마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또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계속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그 노출된 위험으로 인해서 생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위원장께서는 현재 주민들의 요구 조건 어떻게 가져가실까요? 현 15만 4천 볼트는 이격거리조차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그 전력구를 갖다 직접 들어가 봤더니 저희 그 거실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실에 외벽에 거의 바짝 붙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당장 철거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거 현실성으로 아직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일단 전류량을 줄이고 그리고 글부터 밑으로 아예 깊게 다시 매설을 해서 15만 4천 볼트를 부득이하게 이곳으로 지나간다면 저희는 그쪽으로 이설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삼산동 특고 앞 갈등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에서 어린이를 위한 동요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감춰왔던 끼와 매력을 마음껏 발산했는데요. 어른아이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간 첫 대회 현장에 이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담긴 노랫말. 티 없이 맑은 목소리가 공연장을 울립니다. 맞춰 입은 꽃가옷에 앙증맞은 율동도 곁들였습니다. 가사에 맞춘 몸동작은 여느 무용가 못지않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김포에서 열린 어린이 동요대회.
총 31개 팀이 본선에 올라 실력을 겨뤘습니다. 오늘 엄마 아빠랑 와서 노래 불렀는데 너무 재밌었고 상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번 대회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어린이만을 위한 행사로 마련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와 고학년부가 참여해 7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포에는 그 어린이만을 위한 문화나 행사 같은 게 굉장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한마음으로다가 해서 아이들만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게 저희 취지였습니다.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노래하는 동요대회.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동심을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인천 계양구 계산체육공원 일대에서 제5회 계양산 국악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국악제에서는 김영임, 남상일 등 유명 국악인들의 축하 공연을 비롯해 구민과 지역단체 1,300여 명이 참여한 길놀이 퍼레이드가 이어졌습니다. 또 민요와 무용, 풍물 등 7개 부문의 국악인 경연대회가 진행돼 21팀이 수상했습니다. 대회 이틀 동안 계양산 국악제에 다녀간 관람객은 13,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평구 십정이동 꽃밭골 축제추진위원회가 지난 27일 동암초등학교 일대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꽃밭골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축제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열린 십정이동 꽃밭골 축제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천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34억 8천만 원으로 가장 싼 주택과 3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천시가 발표한 개별 주택가격 공시를 보면 중동에 위치한 개인주택이 34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계수동에 있는 주택이 1,120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공동주택 가운데는 중동의 한 아파트가 16억 3,200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심곡본동의 아파트가 1,600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부천시의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8.19% 상승했으며 인근 지역인 서울 강서구와 광명시에 비해 소폭 낮았지만 시흥시에 비해서는 다소 높았습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차 13만 대를 보급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2022년도까지 1단계로 6천 대를 보급하고 2025년까지 5만 2천 대, 그리고 2030년까지는 7만여 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수소 충전소는 2022년까지 27개소 건립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50개소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수소차 13만 대가 보급될 경우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 507톤이 감축되고 35만 톤의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업체인 VR, AR 개발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도는 최근 경기 가상, 증강현실 오디션을 통해 아이디어 기획 단계 15개 팀과 상용화 단계 10개 팀, 킬러 콘텐츠 5개 팀 등 모두 30개 우수 기업을 선발했습니다. 이들 기업에게는 6개월간의 기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국내외 사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또 각 팀에게는 2천만 원에서 최고 1억 원의 개발 지원금이 지원되며 입주 공간과 장비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강원 산불 피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보내주신 기탁자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분들이 1,000만 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의원,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632만 1,000원 모금해주셨습니다. 오브라운 임직원분들과 프롬데이원이 각각 5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세한전설 임직원분들과 울산 백양사에서 각 5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충주시청 임직원분들과 이근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 선수협회장이 각각 1,212만 원, 1,066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최창근 고려아연 회장과 임직원분들이 3억 원을,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1억 원 보내주셨습니다. 황지환 우건 대표이사가 300만 원을, 백복인 KTNG 대표이사와 임직원분들이 5억 원 모금해 주셨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와 임직원분들이 10억 원을, 김지연 부국화학 대표이사가 5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임직원분들이 500만 원을, 태광그룹이 2억 원 모금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지역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